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연준이라고 합니다. 네. 네, 시스는 장석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를 먼저 써서 시로 출판 문학계에 나왔고요. 지금 시집 한 4권 정도를 내고 그 뒤로는 무슨 일인지 주르륵 산문집을 내고 있는 작가입니다. 시인이고 작가이고 작년에는 느닷없이 또 소설을 출간해서 전방위 작가로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시인이고요. 시를 등단한 지 제가 44해 됩니다. 40년 넘게 시를 써왔고 에세이를 썼고 또 비평을 쓰고 있고 어쩌다 보니 소설도 썼고 강의를 하고 강연을 하고 1993년부터 전업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해 동안 또 뭐 방송 진행자로도 활동했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고 지금은 매일 읽고 쓰고 걷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저희 이 책이 주인공이니까 계속 태어나는 당신에게라는 책 제목이죠. 이 책은 저와 저희 남편인 장석주 시인이 18명의 예술가에게 쓴 편지예요. 이 편지를 어떻게 쓰게 됐느냐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탑클래스라는 월간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최인아 대표님도 지금 글을 쓰고 계시죠? 저도 지금 글을 연재하고 있는데 그 글을 연재하기 전에 저희 이분이 장석주 시인님 한 몇 년 연재하셨죠 거기에? 10년 정도의 시를 소개하는 글을 10년을 연재하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연재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김민희 편집장님이 저희에게 제안을 했어요. 지면을 줄 테니까 두 사람이 같이 무언가 글을 써보지 않겠냐. 너무 귀한 월간지 지면이니까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김민정 시인하고도 좀 상의를 하고 저희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예술가에게 우리가 선정해서 한 예술가에게 시인 부부가 각각 편지 한 통씩을 매달 써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제가 먼저 제 애정이 좀 있는 사람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싸강은 너무나 열렬히 무언가를 계속 읽는 사람이에요. 가령 뭔가 도박, 그리고 스피드광, 그리고 마약, 술, 그리고 굉장히 방탕한 생활들 이런 거에 깊이 빠져서 자기의 삶을 건강하게 돌보지 못하고 되게 휘청거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나는 왜 이 사람들에게 마음이 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쓴 일기나 소설이나 편지를 보면서 좀 내밀한 어떤 내적 친밀감을 가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도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로만 할 수 있는 어떤 공과 사를 넘나드는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한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즐겁게 열렬히 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제 반고흐에게 편지를 써보겠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인데 반고흐에게 편지를 쓰고 내가 20대 때 반고흐의 영혼의 편지라는 책을 읽으며 얼마나 열렬히 문학 공부를 했는지 그거를 말할 기회를 얻은 거죠.
수신인이 받을 수 있느냐고는 상관없이, 근데 그게 좀 의미가 있는 일이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저희가 되게 작가 선정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분야도 되게 많이 나눴어요. 작가들만 하면 너무 심심할 수 있으니까 배우도 하고 뭐 건축가도 하고 무용수 여러 사람을 넣자. 근데 그중에서 장구경이라는 배우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브로마이드를 다 모은, 정말 이렇게 두껍게 모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 거의 고등학생 때까지 열렬히 자료 수집을 하면서 좋아했던 배우거든요. 근데 그 배우가 몇 년이죠? 2002년인가 3년인가 2003년 4월 1일에 만우절 때 갑자기 또 죽죠. 그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뒤에 보니까 보이는 게 있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그 배우 한 사람의 유명인 배우, 남자, 그런데 남자만은 아닌 사람, 여러 갈래로 그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찍은 영화, 뭐 태양별이라든지 해피투게더라든지 그런 영화들 생각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잠깐 몇 줄을 읽어드릴까요, 제가? 몇 년 전 남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때가 생각나네요. 좋은 날씨였어요. 차창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바쁜 일은 없었지요. 꽃, 나무, 사람들을 구경하며 드라이브를 하는 중이었지요. 어쩌다 당신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 걸 기억해요. 장구경이 죽었을 때 내 어린 시절도 같이 죽었어. 지나갔구나, 결국. 어린 나도 어린 시간들도. 12살 때부터 당신을 좋아했어요. 24살 때 당신이 죽었지요. 두 문장으로 쓰고 나니 슬퍼지네요. 12살 때부터 꽤 오랫동안 당신이 나온 사진, 영화, 브로마이드, 음반, 비디오 테이프 등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당신은 제가 처음으로 열렬히 사랑한 스타였어요. 이후에도 당신만큼 좋아했던 스타는 없었지요. 이렇게 쓰다가 제가 어떤 글을 쓰냐면 그 사람의 장구경의 외모를 얘기하면서 당신은 꼭 4월처럼 생겼어요. 4월의 해사함, 4월의 부드러움, 4월의 번짐, 피어남, 유약함, 빛남, 불완전함, 슬픔. 4월이 품은 많은 것이 당신 얼굴에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4월에 떠났나요? 라고 쓰고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글쓰기에 대해 얘기를 좀 넘어가자면, 글쓰는 일에 즐거움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고통스럽거든요, 간혹. 글쓰기의 놀라움은 제가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 길을 가고, 저는 장구경이 4월을 닮았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편지를 쓰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뭔가 그거 뭐죠?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이 뭔가를 발굴해요. 그게 좀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예술가들에게 이런 궁금함을 가졌었나? 몰랐던 궁금증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조금 더 그 사람들을 이해라고 하면 좀 폭력적일 수 있겠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조금은. 그래서 글쓰기는 항상 놀라워요. 제가 쓴 글은 저보다 항상 더 앞서 있거나 더 크거나 저를 항상 넘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머리를 쥐어 뜯다 보면 뭔가를 툭 이렇게 말을 꺼내놓고
저 스스로 놀랄 때도 있거든요. 되게 웃기죠, 여러분. 이해하시는 듯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 별로 웃기진 않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작년에 발표한 제 장편 소설을 쓰다가 소설을 쓸 때 어떤 주인공이 대사를 뭐라고 탁 쳤는데 제가 놀라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작가나 쓰는 사람은 자기가 뭘 쓸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위안을 받는 말 중에 하나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좋아했던 프랑스 작가 뒤라스가 이런 말을 이제 산문에 써요. 소설을 쓴다는 거, 글을 쓴다는 거는 밤에 그 야간에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로 볼 수 있는 그 몇 미터 앞, 딱 그만큼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자기는 항상 모든 글을 쓸 때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당신도 그러시군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는데 가는 거. 그래서 이 책을 쓸 때 저의 가장 수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제가 그 사람들에게 품었던 어떤 연정이나 이런 걸 확인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굴곡, 어떤 모서리의 어떤 한 낡은 부분, 이런 것들을 제가 만져본 것 같아요. 조금. 그거는 정말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 너무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특히 가족, 이런 분들, 지인, 친구, 가장 친한 친구나 연인이나 가족의 이해 안 되는 부분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편지를 써보시면 분명히 놀라운 뭔가를 또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편지라는 게 되게 일방적인 대화거든요. 일단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다는 점에서 대화이지만 일방적인 대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국진하게 자기 마음을 막 설명을 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에 닿아서 알 수밖에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그게 운이 좋게도 18명의 예술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고, 그런 편지라는 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받는 사람보다 발신인이 더 얻는 게 많은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그 제가 만졌던 예술가들의 삶, 이런 걸 나누고 싶어서 저는 이 책을 감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저간의 여러 사정은 잘 설명을 했고, 18명의 예술가들을 정할 때 첫 번째 조건은 작고 한 분일 것, 그리고 우리가 흠모하는 사람일 것. 그래서 이 편지는 일종의 그들에 대한 우리의 존경과 오마주 형식이 될 것, 이런 것들은 뭐 굳이 말로 하지 않았는데 그런 합의 아래 각자의 방에서 썼고, 쓸 때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지도 않고요. 잡지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썼구나. 신기한 건 두 사람이 한 대상에게 쓰는 편지인데 두 사람의 생김새와 두 사람의 삶의 배경과 또 여러 가지 감정을 쓰는 방식, 이런 것들을 만큼이나 다른 글들이 나와서 놀랬고, 또 어떤 면에서 서로가 이렇게 보완해 주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을 그들에게 오마주하는 형식으로 편지라는 것을 선택한 것은 조금 주목할 만한데요. 우리가 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세계로 들어오면서 잃어버린 것, 쓰지 않는 것이 편지입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편지를 참 많이 썼거든요. 편지를 쓰면서 제 문장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지가 주는 그 기쁨, 오롯한 기쁨 같은 걸 전 알거든요. 제가 신춘문예 당선했을 때
집에 전화가 없어가지고 전보로 받았어요. 이렇게 편지가 중요한 연락수단이고 소통의 수단이었던 그런 시대를 통과해 온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쓴 18명의 예술가들을 보면은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예술가로 살았던 그들의 삶을 보면은 불우하고 불운하고 불행했어요. 뭔가 평탄하지 못했고 가난했고 고독했고 인정을 못 받았고 당대에서 내쳐졌고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는 사실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약간 광인 미친 짓 같은 게 많이 보여가지고 거기서 목사가 안 됐죠.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해를 못 받았어요. 생전에 단 한 점밖에 팔지 못했죠. 자기 그림값이 이렇게 비싸게 팔리려고 생각지도 못했고 또 자기를 진료했던 의사 초상화를 그려주고 그 초상화를 선물로 줬는데 그 어머니가 그 집 그 담장에 개들이 드나도 개구멍을 막는 도구로 그걸 썼다 그러죠. 그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술에 자기 목숨을 걸듯이 치열하게 자기 생명의 불꽃을 소진해 가면서 그것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그거는 이제 제 얘기이기도 해요. 하고 많은 수만 가지 직업들 중에 어쩌다가 나는 시라는 걸 붙들고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있었을까? 이거는 해답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었던 직업의 선택으로서는 그보다 더 어리석은 선택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면 좋은 글 못 씁니다. 좋은 그림 안 나와요. 절실하지 않으니까. 좋은 음악 안 나오죠.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오늘날까지 전업작가로 살면서 대략 한 70여 권 책을 썼던 것 같아요. 하루에 8시간씩.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의심을 해요. 그 양이 질의 희생 위에서 얻어진 소득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선수가 하루에 8시간, 10시간 열심히 일해서 기록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딴지를 걸지 않는데 제가 그렇게 하루에 8시간씩 매달려서 글을 쓰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저한테 왜 이렇게 많이 써? 라고 야단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건 저는 그것이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글쓰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흘러왔죠, 이야기가? 잉여, 예술은 잉여다라는 것. 그러니까 좀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 잉여에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고 여기 18명은 저보다 앞서 인생을 살았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이런 편지를 쓰기 위해서 그분들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술에 그렇게 자기를 바치게 했을까? 헌신하게 했을까? 그 덧없는 것, 그 쓸모가 없는 것, 쓸모없는 아름다움에 그렇게 자기를 투실하는 것, 이건 참 덧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두인의 비가에 보면은 예술가들에 대해서 우리들보다 조금 더 하염없는 자들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그 구절을 기억하는데, 그리고 그 시의 끝부분에 인생의 승리는 없다. 오직 극복만이 전부인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돌아볼 때 저의 가장 큰 결핍은 인간이 죽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6살 때부터의 화두였는데 그거를 풀기 위해서 제가 책을 그렇게 읽었던 게 아닌가. 그걸 풀기 위해서 예술에 그렇게 매달렸던 게 아닌가라는. 근데 해답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한 수수께끼니까.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죽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동물은 어쩌다 태어나서 어쩌다 그냥 사라집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죽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죠. 추상사고를 못하니까 인간만이 자기 죽음을 선험하는 존재죠. 앞당겨서 경험하지 않은 사실들을 선험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죠. 사실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이미 죽었으니까 죽음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나 인식은 다 타인의 경험을 가져온 것들이죠. 근데 죽음은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 풀 수 없는 것들이죠. 아마 그런 것들이 예술가들로 하여금 그렇게 인여적인 것, 하염없는 것에 매달리게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예술가들의 운명은 여기에 나오는 에릭 사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로 제가 잊을 수 없는 명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너무 낡은 세상에 너무 일찍 도착했다. 이 말. 예술가들은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온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뭔가 또 우리가 뒤늦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자들, 그런 생의 비밀들을 먼저 누설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먹고 사는 문제나 취직이나 이런 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책들을 붙잡고 읽거나 그림에 빠지거나 음악에 빠지는 이유도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술이 주는 대체 불가능한 기쁨과 위안, 그리고 어떤 선험적 인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술에서 구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불운과 불행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과정을 재료로 써서 예술을 승화시킨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이라는 것은 저절로 태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은 계속 태어나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던져주고 대화를 하고 그런 존재들이죠. 아까 사강 얘기했는데, 사강은 18살 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니까 어마어마한 인쇄가 들어오죠. 계속 베스트셀러를 써냈어요. 그러니까 그 산문집에 보면 수표가 벚꽃잎처럼 휘날렸다고.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평생 써도 못 쓸. 근데 그 돈을 평생도 못 쓰고 그냥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주기도 하고 도박으로 날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동차를 수시로 바꾸고. 그런 말년에는 아무것도 수중이 없어서 친구 집에 의탁했고. 근데 그런 불행에 대해서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그 마약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을 때 그 유명한 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아주 당당하게. 이런 사람들이 예술가들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의 도덕적 지탄을 한 몸에 받게 되겠죠.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술가들은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영감, 어떤 깨침, 어떤 그런 돌발적인 사고, 창의력을 줄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창의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존재들이 예술가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술가들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는 일은 우리 삶을 거기에 겹쳐서 내 삶이 어떤 방향성을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걸 성찰해 볼 때 대단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죠. 물론 여기에서 자기개발서 뭐 몇백만으로 10억 벌기 이런 것들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단시간에 무엇하기, 이런 단시간에 성공하고 성취를 알려주는 그런 방법에 대한 그런 언질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책을 찾아 읽으면, 자기계발서를 부지런히 찾아 읽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을 본질 앞으로 소환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자기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예술가들이라는 존재고, 바로 그것들이 예술가들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18분의 작가, 시인, 화가, 조각가, 건축가, 가수, 영화배우, 이런 다양한 직업군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이런 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라고 한번 이 책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